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이제 산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산포. 평균과 중앙값만 잘 확인하면 장땡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다. 뭐가 아니냐 도대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식스 시그마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예제인데요. 중요한 예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중요한 예제다. 어떤 예제길래 그렇게 지금 강사놈이 강조를 하고 있지? 중요한 예제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포,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이전에 많이 예를 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G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신형 G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작하는 이 신형 차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두기로 했어요.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을 두고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모델의 전기차를 새로 생산을 하기로 한 겁니다. G 전기차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을 만드는데 이 차량에 있는 모든 부속품들을 우리 회사에서 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 휠, 차량의 바퀴에 들어가는 타이어 휠을 외부 업체에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G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휠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입찰 경쟁을 통해서 우리 타이어 휠을 제공해줄 업체를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두 개의 업체가 컨택이 됐어요. 같은 가격으로. A라고 하는 업체랑 B라고 하는 업체가 같은 가격으로 우리 회사한테 타이어 휠을 한 짝당 40만원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차 한 대에 한 짝당 타이어 휠을 40만원에 가져가라. 거기에 붙여라. 우린 고급 타이어 휠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가격이 똑같으니까 다른 걸로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쵸? 가격은 똑같죠? 가격은 똑같다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A 업체랑 B 업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은 똑같으니까 이제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산팀장이, 그러면은, 품질을 좀 보자. A 업체랑 B 업체에서 만드는 타이어 휠의 품질 상태를 보고 한번 결정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A 업체랑 B 업체에 대해서 이 생산팀장이 뭘 요구했냐면은 타이어의 평균 수명을 한번 요구했어요.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 당신네들 타이어 휠이 한번 떼굴떼굴 굴러가면은 몇 년까지 굴러가냐. 그거를 실험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데이터를 좀 던져주라. 요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타이어 휠을 한번 만들면 이 회사는 7년 정도 불량 없이 타이어 휠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짜내고 보내줬어요. 우리 업체한테. 근데 B 회사는 우리는 평균 15년 정도 타이어 휠을 쓸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보내준 거예요. 실험 결과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생산 라인의 생산 팀장이라고 한다면은 요 자료만 봤을 때는 중앙값도 같다라고 해봅시다. 이 A 집단이랑 B 집단의 요 자료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을 선택해야 적절한 선택이 될까요? 당연히 B겠죠, B. 그쵸? 우리 품질 보증 기간 5년에 A는 좀 가깝고, B는 한 10년 넘어도 타이어 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품질 수준이 굉장히 높대. 요 자료만 보고서는 우리가 B그룹이 굉장히 괜찮은 그룹이구나. B 업체가 굉장히 타이어 휠을 오래 잘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그냥 착 하고 선택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당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우리 요렇게, 우리, 이게 이제 X축의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을 그래프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기차의 품질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고, A 타이어 회사는 몇 년 걸린대요? 이 불량이 날 때까지? 몇 년 정도 버틴대요? A 타이어 회사는 얘네는 7년을 버틴대. 그리고 B 타이어 회사는 몇 년을 버틴대요? 15년을 버틴대. 와우. 여기 뭐 품질 수준 장난이 아닌데? 그래프로 딱 봤을 때는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당연히 평균적으로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긴 15년짜리 타이어를 쓸 수 있는 B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쵸? 맞는 행동이겠죠. 만약에 평균과 중앙값도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생산팀장이 이걸 보고 뭔가 좀 꺼림직하다라고 해가지고 뭘 또 요구를 했냐면은 이 A 업체랑 B 업체한테 그러면은 이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을 실제 실험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그려서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분포. 이 진짜 A 업체랑 B 업체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과 B 타이어 휠의 회사의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을 그래프로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A 타이어 회사는 요런 그래프를 딱 띄었어요.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A 타이어 회사는 대부분의 타이어 휠이 5년 전까지는 불량이 없어. 그러다가 한 5년 6개월부터 불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7년째쯤에 불량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B 회사 타이어 휠의 평균 수명의 분포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B는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B 회사는 어때요? 1년째에도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2년째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15년도 가고 어떤 거는 50년도 가고 어떤 거는 100년도 넘어가고 막 데이터가 이 잡듯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을 기점으로 대칭 형태로 쫙 벌어져 있다 보니까 평균과 중앙값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중앙값과 평균이 15년으로 찍힌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 품질 보증 기간 5년 이내에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7년이 좀 더 위험하죠. 그쵸?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네가 불량이 7년대쯤이면은 많이 일어난대. 얘네 위험한 데이터죠. 근데 실제 그래프로 보면 어때요? 그래프로 봤을 때 A그룹은 우리 품질 보증 기간 5년 이내에 불량이 날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근데 B그룹은 어때요? B그룹은 어떤 거는 1년에도 발생하고 어떤 건 3년짜리에도 발생하고 어떤 거는 5년에도 가고 어떤 건 100년도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보세요.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이 평균 또는 중앙값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지표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쵸? 네. 이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척도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이제 생산이나 품질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내가 계산한 이 중앙값, 이 7년이라고 하는 중앙값이 정말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냐. B집단은 어때요? 평균이랑 중앙값은 15년으로 계산을 했지만 사실 데이터가 제각각인 거죠. 그쵸? 어떤 건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2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랜덤으로 데이터를 뽑았을 때 15년이라고 하는 이 값이 나올 확률이 B그룹은 적어. 근데 A그룹은 전체 데이터의 한 60% 정도는
아무거나 랜덤에서 뽑았을 때 7년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착 하고 뜨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B라고 하는 그룹의 데이터보다는 A라고 하는 그룹의 데이터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실무에서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 대표가, 우리가 계산한 대표값과 중심값으로부터 얼마나 믿을 만한 데이터냐, 얼마나 이 데이터가 이 대표값에 모여있는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해주기 위한 지표로 이 3포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쓰는 지표들이 어떤 게 있냐? 분산, 베리언스라고 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요런 값들이 있습니다. 요런 값들. 이런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신뢰성 관점에 있어서.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 쓰는 이런 분산, 표준 편차, 도대체 이 개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개념이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우셔서 뭐 어렵지 않게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슉. 네. 3포의 개념. 이거 한 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대학 때 전공을 인문학으로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현재 관련된 부서가 통계를 전혀 안 쓰는 부서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어쨌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 이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된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데이터들의 의미는 뭐냐? 평균과 중간값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평균은 뭐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 중간값은 데이터를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했을 때 순서상 가운데 오는 값이 중간값이라고 했었죠. 그럼 3포에 나와 있는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슉. 요걸 한번 봅시다. 데이터가 요렇게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개. A, B, C, D, E. 이 5개 데이터가 있고, 이 5개 데이터의 평균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평균이 100이래요. 대칭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벌어져 있죠? 그쵸? 그럼 데이터가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원래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통계학자들이. 초기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영어로는 deviation이라고 부릅니다. deviation. 편차. 편차는 뭐냐면은 각각의 개별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데이터에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A 볼까요? A는 평균. 이 A라고 하는 개별 값은 뭐예요? 100이죠. 평균은 뭐예요? 100이죠. 그럼 A 위치에서의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쵸? 100 빼기 100이니까. B를 한번 볼게요. 95죠? 개별 값은 95고 평균은 100이에요. 95 빼기 100 하면 뭐 나와요? 편차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C는 뭘까요? 쉽죠?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강사님 우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쉽죠? 예, 마이너스 10. D는 D의 편차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 10. 어렵지 않죠? 근데 플러스 5죠? 플러스 5, E는 플러스 10. 근데 요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어때요? 우리 통계라고 하는 건 전체 데이터의 트렌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만 확인을 했어요? 개별 값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거죠. 그쵸? 이러면 안 돼.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계산된 이 편차들을 다 뭉탱이로 한번 합쳐보자. 뭉탱이로 한번 합해보자 라고 해서 이 편차들을 다 더한 값을 계산을 합니다. 즉 편차 합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sum of deviation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편차 합.
그래서 편차합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개별 값에서 평균을 뺀 이 값들을 다 더해준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데이터에서의 편차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의 편차합은 뭐가 돼요? 0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1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돼요. 이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트렌드를 확인하려고 데이터를 다 더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대칭이야. 그래서 편차를 다 더했는데 편차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대칭인데 데이터가 더 떨어져 있는 데이터도 어떻게 돼요? 편차의 합을 계산해보면은 데이터가 완전히 대칭이면은 편차합을 아무리 계산해도 0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겠죠? 그쵸? 데이터가 만약에 더 떨어진 데이터가 있는 분포가 있어. 그래도 어때요? 만약에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완벽한 대칭이라면은 편차합이 계속 0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데이터가 만약에 중심을 기점으로 대칭일 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 편차 말고 이건 이 부호에 의한 효과 때문에 대칭인 경우에는 부호에 의한 효과 때문에 이 편차합이 상쇄가 되니까 편차합을 계산하기 전에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합쳐보자. 편차 제곱합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편차 제곱합. Sum of Square Deviation이라고 불러요. Sum of Square Deviation. Sum of Square Deviation. 편차 제곱합이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편차 제곱합.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개별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값을 제곱을 해줘가지고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A는 편차 자체가 0이니까 편차 제곱을 계산을 하면은 그대로 0이 나오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편차 제곱이 25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C 집단은 어때요?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은 부호가 상쇄되고 어떻게 나와요? 편차 제곱이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죠. 그쵸? D는 또 어때요? D는 편차 제곱이 뭐가 나와요? 25. E는 편차 제곱이 또 뭐가 나와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부호는 다 없어지니까 이 편차 제곱을 다 합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편차 제곱합은 최종적으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5 더하기 25니까 25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 데이터들이 한 250 정도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데이터가 만약에 많아진다, 조금이라도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곱이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곱이 돼서 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면 편차 제곱합은 당연히 높아져요.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왜?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제곱돼서 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편차 제곱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래서 그 데이터 개수에 의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편차 제곱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눠줘요. 그걸 뭐라 부르냐? 분산이라 불러요. 분산. variance. 분산. 그래서 분산은 뭐다? 개별값에서 평균을 뺀 것에 합을 구한 것에서 데이터 개수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편차 제곱하면 얼마 나왔죠? 250 나왔죠. 근데 여기서의 그럼 분산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를 5로 나눠주면은 분산이 결국 뭐가 돼요? 5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많아져도 상관없이 내가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산의 개념이에요. 분산.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근데 분산도 잘 보면 어때요? 데이터 스케일이 이게 제곱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스케일이 소수점으로 있는 거에 비해서 자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제곱이 되는 효과에 의해서 분산 역시 데이터 스케일에 따라서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분산에다가 이 제곱에 의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루트를 취해줘요.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이 분산, 개별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대로 나눠준 것에다가 이 제곱에 의한 효과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계산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요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다. 요렇게 루트를 씌워주게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의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이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7.071 정도 나와요. 약. 이거 공학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그럼 어때요? 이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평균 한 7 정도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어느 정도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죠? 데이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10칸 정도 떨어져 있고 적정한 건 5칸 정도 위치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럼 스케일도 어느 정도 맞게끔 계산이 돼서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포의 개념입니다. 3포.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3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알면은 제가 뭘 확인할 수 있다 했었죠? 이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만한 놈이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3포의 개념입니다. 이게 3포. 이해되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좀 비즈니스적인 맥락에 의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일 뿐이에요. 예.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다 계산한 기준이 뭐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죠. 평균을 기준으로. 근데 평균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상치가 등장하면은 얘는 완전히 헷가닥하는 애야. 이상치가 나오면 얘 막 돌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상치가 나오게 되면은 평균으로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몰려져 있는지, 퍼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균이 중앙값에 의해서, 이상치에 의해서 굉장히 막 벌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사분 범위라고 하는 인터컨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값도 같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인지 인터 QUANT ANT죠. 인터컨타일 레인지 IQR이라고 불러요. IQR. 얘는 이제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에 50%가 몰려있는 즉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개가 있으면은 500개 데이터가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 몰려져 있느냐. 전체 데이터의 50%가 몰려있는 구간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4분범위라고 부르는 구간. IQR이라고 불러요. 인터컨타일 레인지라고 부르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몰려있는 이 구간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을 통계적으로 다시 정의를 하면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즉 이상치의 영향을 비교적으로 덜 받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앞뒤 25%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25%씩. 요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평균이 이상치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런 사분범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데이터의 3포,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느냐, 몰려 있느냐를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보통 데이터 분석에서 상자 그림이라고 부르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랑 같이 확인을 합니다. 보통 박스 차트,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화 기법이랑 같이 확인을 해줘요.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완벽히 통제된 공정, 아니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니고서는 데이터에는 항상
이런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상치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치들에 의해서 우리가 산포나 분산, 그러니까 산포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분 범위 같은 것들도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산포의 개념,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 실무 볼 때 시험 안 보잖아, 그쵸? 그냥 이거 펴놓고 그냥 보세요.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계산할 때 어떤 거 보느냐? 아, 분산, 표준, 편차, 사분 범위를 본다. 계산은 요따구로 하더라. 근데 내가 직접 계산 안 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다. 요렇게. 흐름과 맥락. 왜 본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봤어요. 숫자 데이터의 대표값, 이 숫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느냐, 이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산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분포의 모양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분포의 모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 이걸 많이 좀 따져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으로부터 종 모양 형태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빨간색 분포처럼 중심으로부터 완전하게 대칭이면서 종 모양인 형태의 분포를 띠는 걸 정규 분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왜 확인하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가설 검정이라든지 회귀 분석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 이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를 띠느냐 아니면 이상한 분포를 띠느냐 독특한 분포를 띠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뭘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의 항목과 빈도수는 어떻게 되며 이 데이터의 숫자 데이터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수집된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